지금 저는 데드라인 한 4월 15일에서 20일 봐요. 거기 넘어가면 사실 제가 지금 하루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이 주택 관련된 아 거. 그렇죠. 결국 5월 9일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아 네네. 유명 연예인분이 나는 안 팔고 버틸 아 거다라고 예예.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몇 년간 얼마를 내고 버텨야 되는지에 대한 이거는 못 내겠다가 음. 결론이어서 이미 1주택자에 대한 관점으로 넘어갔어요. 아. 다주택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1%까지 올린다? 그럼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거의 한 4배, 5배를 보유세를 올린다는 얘기인데 세금이 막 가장 많이 나면 82.5%인데 음. 와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정도가 정말 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긴급하게 편성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보유세,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지금 스물스물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우리 이장원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세무 관련해 가지고 또 무료 세미나를 또 진행하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가서 들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 세미나인가요? 3월 31일 화요일이죠. 그날 저녁 7시부터 용산에서 이제 네. 무료 세미나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지금 하루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아, 왜요? 이 주택 관련된 거. 아, 그렇죠. 결국 5월 9일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아, 네네. 그렇습니다. 매도자 문의도 많고 음. 그럼 매수자 문의는 없느냐 엄청 많아요. 아, 자금 조달 매수자 계획서. 문의도 많아요?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잘못 쓰면 세무조사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자금 어디서 났어? 너 부모님이 현금 공짜로 준 거 아니야? 증여세 신고 제대로 한 거야? 그 다음에 증여자 주려고 하시는 분도 그럼 수중자 받는 자녀도 그러니까 팔 때도 무상으로 받을 때도 그 다음에 아 나 그냥 보유할 거야. 그럼 보유세는 또 걱정 안 하나요? 그 다음에 나 1주택자인데 무슨 신경을 써요? 1주택자도 보유세가 많이 올라가니까 저 포지셔닝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질문이 그러네요.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야, 해드려야겠다. 그러면은 아마 이 강의가 무료로 또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한 강의가 아닌가. 3월 31일 저녁 7시에 용산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아마 신청하시면은 그 장소나 이런 안내가 나갈 것 같은데 또 선물도 준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거 전원 이제 참석자분들에게 무료 도서 음. 증정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좀 좋은 네. 얘기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그 부동산 대출 규제에 이어서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국의 공시지가가 뭐 한번 발표가 연기됐다가 발표가 됐는데 서울은 18%, 강남은 무려 26%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얼마 안 올랐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뭐 평균 수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다 그러면 거의 2배, 50% 이상 올랐다고 봐야 되는데 공시지가 상승이 우리가 그 반포의 아리팍이라고 하는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 보유세가 4천만 원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마 84제곱미터가 아닌가 싶은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금매로 또 이어지거나 또 증여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분위기가 요즘 어떻습니까? 거의 100% 늘어났습니다. 예. 그 제가 어제 상담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파트가 성동구에 있거든요. 37%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별 주택으로 따지면 생각보다 이 평균보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죠. 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예. 보면. 마포구 있으신 거는 29% 오르고. 그러니까 개별 아파트마다 이 성향이 다른데 뭐 거기가 이제 대장 아파트니까 많이 올랐구나 이런 네네.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나오고 나서 우선 문의가 많이 늘어난 게 제가 이제 늘상 말하는 게 만약에 이제 속된 말로 최근에 어디 이제 채널에서 유명 연예인분이 나는 안 팔고 버틸 거다라고 예,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몇 년간 얼마를 내고 버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또 시뮬레이션도 예, 하는군요. 계산을 제가 먼저 아. 해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본인의 포지셔닝에서 결정해야 될 거는 보유세가 얼마인가. 근데 많은 분들이 보유세 하면 종합부동산세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산세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점진적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1주택자여도 재산세가 몇백 나오시는 거, 700, 800 나오시는 분은 허다해요. 종합부동산세는 10만 원도 안 나오는데. 그럼 재산세가 막 8, 900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지를 별로 안 하세요. 근데 재산세가 8,900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종부세는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종부세 자체는 막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 그 자체가 아주 과도하게 높아지는 네네네. 그 경계선에 이제 다다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포지셔닝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보유세를 먼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야 그러면 내가 주택수가 3개인데 그러면 가장 좀 딸리는 거 비인기 지역을 먼저 시장에 던져 놓을 거냐.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제가 이래 말씀드려요. 5월 9일 전까지 계약서 쓰고 계약금 입금해야 되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2개를 내놔서 먼저 팔리는 걸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팔고자 해도 시장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은 그 정도까지 가려서 팔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너무 짧죠. 왜냐면 매수자도 대출도 안 나올 텐데. 그렇죠. 매수자의 시뮬레이션도 돌려봐라. 저 사람이 돈이 나올 거라고 보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 안 되면 4월 중순 넘어가면 이제 힘들거든요. 왜냐면 매수자도 토호제 받아야 되는데 그 2주 걸려요. 14일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참에 자녀에게 내 집 마련해주자. 세대 분리된 신혼부부 자녀에게 그러면 이거를 그럼 자녀에게 싸게 팔까? 아니면 순수하게 증여를 할까? 증여할까? 저가 매도할까? 맞아요. 이거의 고민.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시뮬레이션에 상담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뭐 보유세 인상도 인상이지만 일단 그 전에 공시지가가 좀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보유세가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보유세 카드 사실 뭐 아주 구체적인 그 정부 관계자의 얘기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 트위터에다가 또 SNS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선거 때 강남구에 가서 절대로 세금으로 집값을 때려잡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왜 갑자기 말을 이렇게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이미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 카드는 조금 뭐 뒤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주택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게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어차피 그리고 세법 바꿔도 27년도부터 적용이니까 지금 당장의 적용은 아니겠지만 6월 3일 선거 끝나고 나서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퀘스천 좀 있어요. 선거 결과가 여당이 압승을 하느냐 아니면 좀 여당이 생각보다 좀 선거 결과가 좋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거 결과가 여당이 압승한다. 그럼 뭐 그냥 원래 계획대로 그냥 하는 걸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나눠볼 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거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많이 지금 두려워하시는 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거든요. 내가 비거주하고 있으면 보유세도 많이 때린다고? 야 그럼 나 부담 너무 클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1주택자들이 대부분인데 1주택자들도 상당수가 여러 이유로 비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 상황일 때 보유세가 커진다 그러면 야 이거 부담 클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 것 같은 게 그러면은 아니 다주택자는 알겠어. 근데 이제 1주택자도 그러면 말 그대로 나쁜 사람이야? 라는 거는 이제 많은 여론에서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막 영린을 건드리는 느낌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꾼으로 모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다는 것이 좀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요즘은 보유세 계산된 그 기사 저도 이제 기자분들한테 연락 많이 받는데 2주택자, 3주택자 시뮬레이션 없어요. 고가 주택 하나인데 얼마 내냐 요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기사들이 이미 1주택자에 대한 관점으로 넘어갔어요. 다주택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야 그럼 1주택자도 주택을 보유하지 말란 얘기인데 그러면 주택이 거기에 있는데 나 그거 하나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몇 천씩 낸다 그러면 와 이건 너무 힘든 것 아니야? 라는 이제 퀘스천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일단은 뭐 지방선거가 아마 앞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말씀하신 대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보유세가 인상이 된다면 뭐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선진국 수준인 실효세율 1%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실효세율이 뭐 발표하는 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뭐 0.2다 0.25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공시가격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과표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데
그거를 1%까지 올린다.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거의 한 4배, 5배를 보유세를 올린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갑자기 점진적이지도 않고 4배, 5배를 내라라고 한 선례가 있나요? 이렇게? 이래까지는 못 알리는 게 왜냐면 대부분 이제 보유세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 상한이 있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정권 때 그게 이제 지금은 150% 1.5배지만 그때는 3배까지 있었어 가지고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네, 지금은 1.5배인가요? 네, 전년도에 1.5배. 비해서 1.5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그 그래프를 따져보면 탁탁탁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369 막 이렇게 올라간 예. 느낌인데 그러면 이제 부담이 확 커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3년에 걸쳐서 점진적이기는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된다라는 건 너무 큰 이제 변화라서 그래까지 갈 것 같진 않고 그다음에 선진국 수준의 1%도 사실 기준점이 다 달라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르긴 한데 예전에 내가 취득했던 주택 가격의 1%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최초의 취득 가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지금 100억이어도 예전에 내가 이걸 뭐 극단적으로 10억에 취득했다. 그럼 10억의 1%를 계속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까지 무조건 실효세율의 이제 관점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신에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없거나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1031이라 그래서 내가 뭐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다가 이걸 15억에 팔았다.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10억보다 더 높은 부동산을 사면 과세 이연을 해줘서 양도세를 안 내요. 그럼 언제까지? 어차피 갈아타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특별히 과세를 안 맞습니다. 한다. 근데 이제 빠져나가서 부동산 시장을 나가서 현금화하는 사람한테는 낸다. 그렇죠. 그때는 한 번에 이제 추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그냥 1주택 개념을 쭉 갑니다. 죽을 때까지. 왜냐면은 상속세는 한 160억, 170억까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과세 이연하고 주택 뿅 상속 주면 끝이에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효세율은 선진국보다 낮다고는 하지만은 보유세를 만약에 강화한다면 보유세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그 대신에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세고 그리고 또 상속증여세가 굉장히 센데 거기다가 보유세까지 올린다 그러면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러면 들거든요. 진짜 이제 아예 소유를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취득할 때도 사실 두 번째 주택부터 막 취득세도 높으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보유 빼고 나머지 단계에서 이미 너무 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집을 사서 그걸 세를 주려고 하지? 그럼 뭐 맞아요. 국가가 다 관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거의 그런 게 좀 사실상 와 바로 짧은 시간 내 실현 가능성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정책 방향이 그렇게 잡혔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보유세 1% 정말 오르면 뭐 지금 우리는 일단 가정으로 상정을 하는 겁니다. 뭐 확실하게 오른다 이건 아닌데 오른다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벌어질 일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뭐 1%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보유세가 지금보다는 뭐 올라갈 거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여나 금매가 폭증할 거냐 이제 이건데 이것 때문에 뭐 상담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에 따라서 또 혹시 그렇게 되면은 대응 전략으로는 뭘 좀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금리도 올라갈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맞물린다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폭증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뭐 기재부에서 연구를 비슷하게 했었었는데 양도는 못 합니다. 사실 양도는 못 해.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론 1주택자다 그러면 자기는 팔 수 있겠지만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가 1%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엄청난 이제 여론이 이제 들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중과세 된 적은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다주택자 1%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주택자분들이 과연 금매를 내놓을까? 세금이 막 중과세 가장 많이 나면 82.5%인데 와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증여. 아니면은 그냥 상속으로 가자인데 그게 못 버틴다 그럴 때 진짜 어쩔 수 없이 금매를 내는 금매가 나오기는 할 건데 우리가 시장에서 금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세무사님이 많은 사례를 보셨을 테니까 얼마까지 깎아야 우리가 시장에서도 아 금매네 이렇게 생각을 하나? 그래도 대부분 한 10% 정도 내외죠. 10%. 예. 그 왜냐면 5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은 45억 예, 그렇죠. 근데 더 밑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나올 봐요. 수도 있고. 예, 진짜 그, 금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억이 떨어진 매물이야 그러면 뭐 와 이러는데 그게 50억짜리였다 그러면 뭐 이렇게 크게 또 떨어진 것 같은 느낌도 안 드는데 그래서 최근에 청담동의 르엘 아파트가 55억짜리 하던 아파트가 지금 13억 미만으로 13억 깎여 갖고 거래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뭐 저가 매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뭔가 이
대응 전략으로 어떤 걸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떤 대응을 좀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세제 개편안이 적용되면 그건 무조건 1년의 텀이 가져가거든요. 시간 자체가 1년이라는 게 걸리니까. 실제 적용될 때까지. 예, 왜냐하면 26년 예를 들어서 7월 말에 종부세가 말 그대로 과거처럼 많이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그 종부세를 받는 시점은 27년 12월이거든요. 고지서 내는 받는 거. 시점. 거의 1년 반이 1년 남아 반. 있죠. 그러면은 27년 6월 1일자에 주택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 전에 시뮬레이션을 짜서 빨리 증여든 뭐든 결정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은 사실상 많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 그러네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증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증여는 수증자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자녀가 그 증여세를 또 감당할 정도가 되느냐. 맞아요. 그다음에 저가매도도 당연히 그 자녀의 경제적인 여력이 능력이 있어야지. 따라주느냐. 네. 결국 이런 조건들이 따라붙으니까 사실은 결국 몰리다 보면 금매가 쏟아지는 거 아니냐 시장에. 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세제 개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금매가 엄청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래도 많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문재인 정권 때 제 경험한 바로는 물론 나오기는 하는데 와 이거는 못 내겠다가 결론이어서 금매보다는 어떻게든 자녀에게 주겠다. 네. 결국은 증여가 폭증했거든요. 아, 증여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증여세를 못 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식이 있어요. 순수 증여를 하면 토호제가 안 걸려요. 토호제라는 건 매매 거래 때만 자녀가 매수자면 가서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자녀한테 증여하면서 전세를 주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증여세는 맥스가 30억 넘었을 때 50%인데 양도소득세는 10억만 넘어가면은 82.5%니까. 그러네. 그리고 이게 약간 부담부 증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부담부 증여를 하면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이 가면 이것도 매매니까 실거주 2년을 해야 돼요. 토호제 적용 때문에. 그런데 부담부 증여는 아니고 네, 순수 증여로 봐서 맞습니다. 이 세입자한테 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내게 한다. 네, 나중에 자식이 돈 벌어갖고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의사 선택이 왜냐하면 세금 차이가 너무 커요. 계산 그러네.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러니까 와 이건 도저히 못 내겠어. 거기다가 82.5%지만 가격도 깎은 것에서 차익의 82.5%니까 사실상 손해는 더 크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도소득의 82.5%가 최고 세율이지 그 양도소득의 82.5를 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구간별로 있고 최고 구간이 이제 82.5라는 얘기인데 네. 그래도 이래저래 보면은 양도소득의 담세율은 그렇게 되면 거의 막 5-60% 정도 되는. 사실 10억 버시면 실효세율은 70% 정도 돼요. 70%. 왜냐하면 82.5%의 누진공제가 6,500만 원 정도밖에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내요. 세무 업무를 세무사님이 오래 하시니까 뭐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를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어떤 소득이 발생할 때 70% 80% 내게 하는 세제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게 정말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세금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부담이 너무 커요. 죽어봐라 이런 징벌적 세금인데 어쨌든 당연히 뭐 저는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야 이게 좀 사실 정말 뭐 화가 날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보유세 부담으로 증여나 상속을 서두르다가 세금 폭탄을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 너무 서두르다 보면은 이게 사실 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서두르다가 오히려 뭐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우선은 서두르다가 매수자가 나타나면 본인이 이제 세금에 대해서 혹시나 비과세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가 파한 거예요. 근데 비과세 요건이 아니었으면 중과세가 됐었을 때 바로 중과세로 스위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비과세 다주택자들의 비과세 요건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 내가 종전주택이 있고 1년 이후에 새 주택 취득하고 비과세 요건 맞추고 3년 이내 팔면 비과세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제 케이스였는데 고객분이 잘못 팔고 오신 거예요. 본인 혼자 판단을 하신 건데 자, 이런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총 세 채잖아요. 세채가 되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도 비과세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5억에 팔았고 7억이 취득가액이다. 네. 그럼 8억의 양도 8억에 차익이지 대한 않습니까? 거죠. 네. 그럼 본인은 비과세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80% 받으면 양도세 한 350만 원. 네. 근데 비과세 판단 삐끗 잘못해버리면 갑자기 이게 3주택자 중과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세금이 6억대가 나옵니다. 한 200배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나타나면 빨리 팔아야 돼서 계약서를 빨리 쓰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토호제 지역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자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토호제를 이제 토지 거래 허가 제도 뭐 이런 건데 그럼 2주 걸린다는 건 어떤 과정으로 그러니까 나 집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이제 국가에다가 국토부인가요? 에다가 네. 내서 심사 맡아서 너 사라 이렇게 뭐라 그러나 허가를 해주는 이게 2주 걸리는데 어떤 서류 어떤 절차를 하나요?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랑 그다음에 토지 취득할 때도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요. 이게 아파트를 사도 토지하고 건물을 동시에 사는 거니까. 네, 그래서 2번 씁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고 그거 나오고 나서 계약서 쓰고 계약일 하잖아요. 그때 또 한 번 씁니다.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계약서 쓰고 그다음에 주택 네. 취득자금. 그러니까 이렇게 2번 쓰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토호제 때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원래 5월 9일자까지 잔금까지 치러야지만 중과세를 빼줬는데 우리 너무 급하게 해줬으니까 유예 조치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월 9일까지 이때까지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만 받으면 그러면 잔금은 뭐 강남 3구랑 용산 4개월 나머지는 6개월 이내 하면 봐줄게. 근데 혹시나 이 세입자가 오래 껴있다 그러면은 그럼 이 세입자 끝날 때까지 들어가서 그때 토호제로 이제 실거주해. 그 대신 잔금은 치르고 이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세입자 낀 매물 같은 경우는 파는 사람이 다주택자여야 돼요. 조건이 무조건 1주택자는 그걸 못 해요. 세입자 낀 걸 못 팝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 돼요. 1주택자는 세입자 낀 걸 못 판다. 네, 맞아요. 제가 지금 1주택자인데 저도 저희 집에 안 살고 지금 누군가를 세를 줬는데 내가 그 집을 팔라 그런다 그럼 내가 일단 그 집에 들어가야 되네요. 네. 일단 들어가서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갔다가 팔아야 되네요. 근데 다행인 점은 1주택자는 다주택자가 아니니까 중과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적용 자체를 안 하는 거고. 근데 핵심은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때만 이게 가능해요. 매수자가 무주택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정말 이 사람이 무주택자가 맞나, 이 사람이 다주택자가 맞나, 요걸 확인하는 그런 기간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막 지금 3월 한 중순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뭐 5천 건이어가지고 이 일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허가한다고 15일씩 걸리는 겁니다. 야, 진짜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네요. 이게 집을 사고 파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으니 지금 저는 데드라인 한 4월 15일에서 20일 봐요. 거기 넘어가면 토호제 받고 계약서 계약금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이런 2주라고 하는 또 이런 기간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또 진짜 4월 중순 지금 세무사님 얘기한 4월 중순 그러니까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정도가 정말 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최근 건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보정 요청 올라온다. 또 2주예요. 또 2주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잠깐 잘못되신 것 같아요. 다시 해주세요. 그럼 2주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매수자분들이 지금 요즘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4월 중순까지 기다리면 끝까지 다 다른 물건이니까 던지는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 근데 본인이 토호제가 안 나오면 그걸 못 가져가실 수도 있다. 그러네. 네, 그걸 진짜 눈치 싸움이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지난주까지 주마다 분위기가 다른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매수자가 나갈 때 한 2억 더 떨어지면 다시 연락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아예 그냥 그걸 생각하고 있구나. 더 떨어질 거라고. 근데 이제 매도자분들이 요즘 연락이 이번 주에 바뀐 게 뭐냐면 더 떨어진 사람들의 연락처가 3개, 4개가 늘어나니까 매도자가 이 중에 한 명은 사겠는데라고 바뀌고 있어요. 또 많아지니까. 네. 야, 재밌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정말 주마다 달라요. 이게 재밌다고 해야 될지 참 어떨지 모르겠네요. 답답한 현실인데. 예.